우리 하늘이 주사 때문에 답답했구나. 조금만 참자. 응? 그래야 빨리 낫지. 싸늘한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서윤과 민준 부부의 단란했던 일상에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생후 6개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하늘이가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온몸을 파르르 떨며 경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잠결에 들려온 아이의 가쁜 숨소리와 뜨거운 몸덩이에 놀라 잠에서 깬 서윤은 순간 세상이 멈추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하늘이가 이상해.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민준 역시 잠에서 깨어났고 창백하게 질려 축 늘어진 하늘이의 모습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하얀 시트 위 작은 천사 같던 하늘이는 마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인형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자 불덩이 같은 열기가 느껴졌고 가늘게 떨리는 아이의 입술 사이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하늘아, 아가, 정신 좀 차려봐. 민주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어 보았지만 하늘이는 힘없이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이미 울음조차 제대로 터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이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정신없이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 안에 울려 퍼지고 다급한 구급대원의 발소리가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서윤은 거의 혼절 직전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민주는 하늘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하늘이 좀 살려주세요. 서윤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구급대원의 어깨에 기댄 채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긴박하게 오가는 의료진들의 모습,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들이 뒤섞여 부부의 불안감을 더욱 잠복시켰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눕혀진 하늘이는 곧바로 각종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팔에 여러 개의 주사바늘이 꽂히고 차가운 청진기가 여린 가슴팍을 오갔습니다. 하늘이는 그때마다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울음소리마저 평소와 달리 너무나 미약하게 들려 서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해열제와 수액이 투여되고 의사는 뇌수막염이나 다른 감염 질환을 의심하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윤과 민주는 그저 의사의 입만 바라보며 제발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응급처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늘이는 다행히 경기를 멈추고 힘겹게나마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의사는 며칠간 입원 치료를 통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소아병동 1인실에 겨우 자리를 잡았을 때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서윤과 민주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하늘이 곁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하늘이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해녀 아이의 상태가 다시 나빠질까봐 손수건에 물을 적셔 연신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고 작은 손을 주무르며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급히 병가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헬쑥해진 서윤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이며 교대로 하늘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의 작은 손목에는 시어머니가 100일 선물로 직접 골라 채워준
작은 돌고래 모양의 금목걸이가 힘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에게는 다소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가 건강하고 복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부적이자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징표와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가끔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제발 이 시련을 무사히 넘기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금빛 돌고래가 마치 하늘이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병실의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고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링거액이 떨어지는 규칙적인 소리,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들이 서윤의 예민한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이 낯설고 차가운 공간에서 부부는 오직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담당 주치의가 회진을 돌며 하늘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밤사이 추가적인 경기는 없었고 염증 수치도 조금씩이지만 내려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견을 전해주었습니다. 어젯밤보다는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해열제 반응도 좋고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윤과 민주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거봐, 우리 하늘이 강하잖아. 괜찮을 거야. 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미열이나 기침만 조금 보여도 혹은 칭얼거리며 보채기라도 하면 부부의 가슴은 다시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한번 크게 데인 경험 때문인지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거의 강박적으로 한 시간마다 하늘이의 체온을 확인했고 민주는 인터넷으로 온갖 육아 정보와 질병 정보를 검색하며 노심초사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것은 부모에게 이토록 큰 고통과 무력감을 안겨주는 일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작은 침대 옆 간이 침대에 번갈아 쪽잠을 자면서도 부부의 귀는 늘 하늘이의 숨소리에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천사에게 닥친 시련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해맑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밤은 또다시 깊어갔고 병실에는 하늘이의 고른 숨소리와 함께 부부의 깊은 시름만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서윤과 민주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번갈아가며 짧은 수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민준이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서윤이 하늘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하늘이가 칭얼거리며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은 많이 내렸지만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탓인지 밤새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깨곤 했습니다. 서윤은 익숙하게 하늘이를 안아 토닥이며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때 하늘이의 팔에 꽂힌 링거줄이 뒤척임 때문에 살짝 꼬여 수액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혈관에 어렵게 잡은 라인이 빠질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 줄이 꼬였네. 서윤은 조심스럽게 링거줄을 풀려고 했지만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바늘이 빠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조무사 박선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고
경험이 많아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이번 첫날부터 몇 번 마주쳤는데 항상 부드러운 미소와 나긋나긋한 말투로 서윤을 안심시켜주곤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하늘이 어머님? 박선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목소리로 물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하늘이가 뒤척이다가 링거줄이 꼬였나 봐요. 수액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아, 제가 한번 볼게요. 박선희 씨는 능숙한 솜씨로 스탠드 조명의 각도를 조절해 하늘이의 팔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꼬인 링거줄을 부드럽게 풀고 수액이 다시 원활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칭얼거리는 하늘이를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하늘이 주사 때문에 답답했구나. 조금만 참자, 응? 그래야 빨리 낫지. 그녀의 손길은 노련했고 목소리는 아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박선희 씨의 모습에 잠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역시 베테랑은 다르구나 생각하며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박선희 씨는 하늘이의 이마를 한번 쓸어주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에도 병실 안에는 그녀가 뿌린 파우더 향인지 아니면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섞인 묘한 잔향이 잠시 머무는 듯 했습니다. 박선혜 씨가 나가고 나서 서윤은 다시 하늘이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늘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이불을 살짝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윤의 눈에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강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하늘이의 작은 목에서 반짝이던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돌고래 모양의 금목걸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걸려서 빠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 주변을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매끈한 살결만 느껴질 뿐 목걸이의 차가운 감촉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하늘이가 덮고 있던 얇은 이불을 전부 걷어내고 침대 시트 위를 샅샅이 훑쳤습니다. 혹시 아이가 자다가 불편해서 스스로 빼려고 잡아당기다가 떨어진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딘가에 걸려서 끊어진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틈새, 베개 밑, 심지어 하늘이가 입고 있는 환자복안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지만 목걸이는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여보, 일어나 봐요. 서윤은 거의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던 민준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부스스 눈을 뜨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늘이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서윤의 목소리는 절망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벌떡 일어나 함께 목걸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바닥, 침대 밑, 서랍장 위아래, 쓰레기통까지 두 사람은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하며 병실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작은 금목걸이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늘이의 100일 잔칫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이 목걸이를 하늘이 목에 직접 걸어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주는 선물이다.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복 많이 받고 자라거라.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단순한 금부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 가족의 사랑이 깃든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서윤은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추억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혹시 자신이 잠시 조는 사이에
하늘이가 삼키기라도 한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까지 들자 서유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 되겠어요. 간호사실에 바로 알려야 해요. 민주는 이성을 잃고 허둥대는 서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간호사실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팀장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윤과 민준과 함께 다시 한번 병실을 둘러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아이가 삼켰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간호팀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목걸이 잠금 장치가 꽤 단단해서 아이 혼자 풀 수도 없고 크기도 작지 않아서 삼켰다면 바로 알았을 거예요. CCTV 복도 CCTV라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새벽에 저희 병실에 다녀간 사람은 박선희 간호조무사님밖에 없어요. 서윤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CCTV였습니다. 하지만 간호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병실 안에는 사생활 보호 문제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도 CCTV는 확인해 드릴 수 있지만 병실 내부 상황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어딘가 이 상황을 귀찮아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겼습니다. 서윤은 병원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일단 진정해, 서윤아. 날 밝으면 다시 제대로 찾아보자. 그리고 복도 CCTV라도 꼭 확인해 달라고 하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늘이의 금목걸이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부부의 마음에는 더욱더 무거운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한 서윤과 민주는 날이 밝자마자 간호사실을 다시 찾아 CCTV 확인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간호팀장은 여전히 형식적인 태도로 보안팀에 연락해 보겠다고 말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실물 정도로 여기는 듯한 병원 측의 안일한 대응에 서윤은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처음 생긴 소중한 의미가 담긴 것이었고 무엇보다 병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그것도 의료진이 다녀간 직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보안팀 직원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후 늦게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복도 CCTV 영상을 틀어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전날 새벽 박선희 간호조무사가 서윤의 병실을 다녀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고 박선희 씨가 병실을 나설 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지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병실 내부에 CCTV가 없는 이상 보안팀 직원은 마치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는 듯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허탈감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그런 서윤을 부축하며 보안팀 직원에게 혹시 다른 각도의 CCTV는 없는지 아니면 박선희 씨를 불러 직접 대면하게 해줄 수는 없는지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원론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여 병실로 돌아온 서윤은 멍하니 하늘이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런 일까지 겪게 되니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민주는 착잡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옆 병실에 입원 중인 다른 아기 엄마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이와 비슷한 또래의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입원 기간 동안 서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안면을 튼 사이였습니다. 저 서윤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침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지혜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민준이 대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혜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잠시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희 아기 침대 바로 옆에 개인적으로 설치해둔 웹캠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밤에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불안해서요. 혹시 그 영상에 뭔가 찍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각도상 하늘이 침대 쪽도 살짝 보였던 것 같거든요. 지혜 씨의 말에 서윤과 민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희망의 빗줄기였습니다. 정말이세요? 그 영상,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웹캠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과 민주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몇몇도 소식을 듣고 병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영상은 밤새도록 하늘이를 간호하는 서윤의 모습, 그리고 새벽녘 박선희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들어오는 장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선희 씨는 익숙하게 링거줄을 살피고 하늘이를 토닥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선희 씨가 하늘이의 목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는가 싶더니 아주 빠르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하늘이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풀어 자신의 주머니에 잽싸게 넣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고 능숙한 손놀림에 영상을 보던 모두가 할 말을 잃고 경악했습니다. 서윤은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아픈 아이의 물건을 훔쳐간 파렴치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박선희 씨의 그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 주머니로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미세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CCTV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민주는 즉시 병원 원무과로 달려가 병원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병원 측은 부랴부랴 박선희 간호조무사를 원장실로 호출했습니다. 원장실에는 서윤과 민준, 병원 관계자 몇몇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잠시 후 박선희 씨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원장은 딱딱한 목소리로 CCTV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박선희 씨의 얼굴은 처음에는 당혹감으로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병원장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죠. 그러자 박선희 씨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건 오해십니다.
원장님. 제가 그때 하늘이가 목걸이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요. 잠시 빼서 잘 보관해뒀다가 아침에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절대로 훔치려던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고 표정 또한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서윤과 민준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아픈 아기 물건을, 그것도 시어머님이 정성으로 선물해 주신 목걸이를 훔쳐가 놓고 그런 거짓말이 나와요? 당신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서윤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민준 역시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박선희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병원장은 당황하며 서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선희 씨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위선적인 태도는 서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서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먼저 서윤과 민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박선희 씨를 상대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도 박선희 씨는 처음에는 발뺌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영상 증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추궁하자 그녀의 표정은 점점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피했고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네,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픈 아이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박선희 씨를 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간호조무사복 위로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윤은 망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과 씁쓸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경찰관은 박선희 씨의 주머니에서 하늘이의 돌고래 금목걸이를 증거물로 회수하여 서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는 이미 더럽혀진 듯한 느낌에 선뜻 목에 걸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힌 배신감, 그리고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할 의무를 가진 의료인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충격은 서윤과 민준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인간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선혜 씨가 경찰에 연행되어 나간 후에도 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순식간에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병원 전체가 술렁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선희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연행되고 도난당했던 하늘이의 금목걸이가 서윤의 손으로 돌아왔지만 사건은 그것으로 간단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서윤의 마음에는 더 깊고 복잡한 후유증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마주치며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심지어 하늘이를 걱정해 주던 그 얼굴 뒤에 그런 파렴치한 속셈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겪어도 믿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의료진의 사소한 친절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고, 누군가 병실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또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서윤은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는 그런 서윤을 곁에서 묵묵히 지지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번 일이 하늘이의 치료에까지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아,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너무 자책하지 말자. 지금은 하늘이 회복에만 집중해야 해. 민주는 따뜻한 말로 서윤을 다독였지만 정작 그 자신도 이번 사건으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를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혹시나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혹은 너무 순진하게 사람을 믿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도 시달렸습니다. 하늘이가 작은 기침이라도 하거나 미열이라도 보이면 예전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서윤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하늘이는 강한 아이야. 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병원 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병동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박선희의 행동을 현안했습니다. 어떻게 아픈 아기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할 수 있담. 간호조무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양심도 없나 봐. 대부분은 박선희를 향한 비난 일색이었지만 간혹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동정론을 펴는 이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서윤에게 조금의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럼 우리 하늘이가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하는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윤에게 예상치 못한 위로와 온정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옆 병실의 지혜 씨였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서윤의 병실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고 자신이 겪었던 육아의 어려움이나 병원 생활의 고충들을 털어놓으며 서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서윤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은 서윤 씨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지혜 씨의 진심 어린 위로는 꽁꽁 얼어붙었던 서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지혜 씨가 자신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 왔다며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주었는데 그 향긋한 온기에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낯선 타인에게서 받은 따뜻한 위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복도에서 마주치는 다른 아기 엄마들이 건네는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 청소 아주머니가 몰래 쥐어주는 사탕 하나 등 소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온정들이 모여 서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의 건강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열은 완전히 내렸고 잃었던 입맛도 되찾아 분유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방긋방긋 웃으며 옹알이를 하는 모습은 이전에 건강했던 하늘이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드디어 퇴원해도 좋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늘이 이제 다 나았네요. 퇴원 수속 밟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의사의 말에 서윤과 민주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세졌던 병실을 정리하고 간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안 서유는 시원섭섭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겪었던 장소이기에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동시에 하늘이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기적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에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한 줄기 햇살이 비추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병원이라는 공간을 벗어난다고 해서 모든 기억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고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이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서윤의 발걸음은 집을 향해 가볍게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네 가족이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경찰서에서는 박선희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던 그녀였지만 명백한 CCTV 증거와 계속되는 추궁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개인적인 사정들은 단순한 절도 사건 이면에 숨겨진 한 인간의 절박함과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40 중반의 나이로 홀로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며 막대한 빚을 남기고 가족들 곁을 떠나버린 후 그녀는 생계와 육아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월급만으로는 치솟는 물가와 아이들 양육비를 감당하기 벅찼고 설상가상으로 전 남편이 남기고 간 사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녀의 둘째 아이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정기적인 투석 치료와 함께 값비싼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병원비는 그녀의 빠듯한 살림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고 박선희는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들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선희는 이전에도 몇 차례 생활고 때문에 마트에서 분유나 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액이었고 그녀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훈방 조치되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성실하지만 운이 없는 사람 정도로 여겼고 그녀 역시 어떻게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빚을 갚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녀의 노력은 늘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되곤 했습니다. 이번 금목걸이 절도 사건은 그녀가 저지른 범죄 중 가장 액수가 컸고 무엇보다 아픈 아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유치장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박선희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처절하게 후회하며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담당 형사에게 아이 병원비 때문에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늘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흐느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과연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가올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계산된 연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과 저녁 뉴스에는 대학병원 간호조무사 아픈 아기 금목걸이
절도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박선희의 범행 사실과 함께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도 일부 언급되었습니다. 서윤은 집에서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박선희의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녀 때문에 자신과 하늘이가 겪었던 고통과 불안을 생각하면 여전히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극한의 생활고에 시달렸을 그녀의 절박한 심정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도 같았습니다. 만약 내가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가정을 해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특히 아픈 아이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뉴스를 보며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런 사람은 동정할 가치도 없어. 자기 아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법대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런 민준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박선희의 두 아이들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엄마가 구속되면 그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서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박선희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범죄자를 넘어 서윤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선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무렵 서윤과 민준 사이에는 미묘한 의견 대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박선희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정의로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박선희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받은 상처는 또 어떻고, 저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돼.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마땅해.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박선희의 범행은 괘씸하고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딱한 사정과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만약 박선희가 실형을 살게 된다면 남겨진 아이들은 또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정의일까? 서윤은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피해자인 자신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가해자인 박선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까? 혹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윤은 하늘이의 정기 검진을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우연히 박선희의 두 아이와 그녀의 친정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를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 중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인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좀 더 커 보이는 아이의 얼굴에도 불안과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지친 표정과 남루한 옷차림은 그들의 힘겨운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특히 아파 보이는 작은 아이는 하늘이와 비슷한 또래로 보여 서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서윤은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엄마의 잘못으로 인해 저 어린 생명들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 그들의 힘겨운 모습은 서윤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고 박선희에 대한 연민과 함께 복잡한 죄책감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선희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받은 고통은 생각 안 해? 저 여자 때문에 하늘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벌써 잊었어? 동정심 때문에 범죄자를 풀어주는 건 정의가 아니야. 민주는 서윤의 그런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강하게 반발했고 부부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냉랭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민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렴.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든 후회는 없어야 한다. 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고 절친한 친구는 나라면 절대 용서 못해.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짓 못하지. 라며 강경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병원에서 알게 된 지혜 씨는 힘든 결정이겠지만 서윤 씨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게 꼭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서윤 씨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라며 서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서윤은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이 무거운 고민은 한동안 서윤을 깊은 방황의 늪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여러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 또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이의 금목걸이 도난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해당 대학병원의 허술한 환자 관리 시스템과 내부 직원 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건 초기 병원 측의 미온적인 대처와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던 태도는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병원의 무책임함을 질타하는 댓글들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환자 안전은 뒷전인 대학병원, 각성하라. 간호조무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병원 책임이 너무 크다. 내 아이도 저 병원에 입원한 적 있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등 격앙된 반응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선희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와 병원 내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이번 사건이 예견된 인재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간호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던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지. 병원들은 수익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 써야 한다. 와 같은 의견들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병원의 이미지는 하루가 다르게 추락했고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는 등 실질적인 경영상의 타격도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경영진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선 뒤였습니다. 결국 병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는 유감을 표명하며
피해자인 하늘이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 측이 내놓은 대책에는 병동 내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직원 채용 시 윤리 및 인성 검증 강화, 정기적인 직무 윤리 교육 실시, 그리고 내부 고발 시스템 활성화 및 포상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서윤과 민준에게는 치료비 전액 지원과 함께 별도의 정신적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병원의 이러한 뒤늦은 조치에 대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윤과 민준에게는 병원 측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 약속보다 사건 초기 그들이 겪었던 무력감과 병원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상처가 더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병원 측의 보상 협의 제안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서윤 역시 보여주기식 대응보다는 진정성 있는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병원 내부에서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간호부를 중심으로 일부 젊은 간호사들과 직원들은 박선희 개인의 일탈로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병원 상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대자보가 직원 휴게실에 붙기도 했고 노조를 중심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환자 안전, 인력 충원이 먼저다. 와 같은 구호들은 병원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진료나 입원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공공연하게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은 외부의 비난과 내부의 갈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변화의 바람이 병원 안팎으로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선희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온정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한 지역의 익명 독지가였습니다. 그는 박선희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전 남편의 빚과 아이의 병원비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조용히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독지가는 변호사를 통해 박선희의 사채 빚 중 일부를 조건 없이 대신 변제해 주었고 아픈 둘째 아이의 밀린 병원비와 앞으로의 치료비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 독지가의 선행은 지역신문에 작게 실리며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각박한 세상에도 여전히 이름 없이 선행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독지가의 정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누구나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작은 도움이 그분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만을 남겼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절망에 빠져 있던 박선희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서윤은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는 망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선희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익명의 독지가가 보여준 조건 없는 선행은 그녀의 마음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박선희를 직접 용서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녀에게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의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준 역시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전처럼 박선희를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선희의 아이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냉랭했던 기류에도 아주 미세하지만 작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하늘이는 퇴원 후 몰라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포동포동 살이 오른 뺨은 발그레한 혈색을 띠었고 옹알이 소리는 더욱 커졌으며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하며 온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집안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고 서윤과 민주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지난날의 악몽 같은 기억들을 조금씩 흘려보내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겪었던 끔찍한 사건의 기억이 하루아침에 깨끗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못했고 가끔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치유였습니다. 사건 이후 서윤과 지혜 씨의 인연은 병원 밖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육아 동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끔 만나 함께 차를 마시거나 육아 정보를 공유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혜 씨는 서윤에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오늘을 이야기할 날이 올 거예요. 라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서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나듯 작은 희망들이 모여 서윤의 삶을 다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박선희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고 절도 혐의로 그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 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서윤과 민준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검찰은 박선희가 비록 생활고에 시달렸다고는 하나 아픈 아기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박선희의 국선 변호인은 그녀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가리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법정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자 서윤은 다시 한번 심란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을 며칠 앞두고 서윤은 검찰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피해자로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 정도를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요청을 받고 며칠 밤낮을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도 두려웠지만 자신의 증언이 박선희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강경하게 처벌을 요구한다면 박선희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녀의 아이들은 엄마와 생이별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반대로 선처를 호소한다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과 하늘이가 겪었던 고통이 가볍게 치부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서윤의 고뇌를 곁에서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아,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겪었던 일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의 합당한 판단을 법에 맡기는 것이 맞아. 다만 당신이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민주는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처벌을 주장하기보다는 서윤의 감정을 헤아리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부부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고, 마침내 서윤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겪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처벌의 수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기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 서윤은 아침부터 긴장감에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늘이는 친정 어머니께 잠시 맡기고 민준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기자들과 박선희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의 입정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의 모두 진술과 함께 박선희의 범행 사실이 다시 한번 언급되었고, 곧이어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박선희는 피고인석에 앉아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증인 신문 차례가 되어 서윤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선 서윤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따라 사건 당일의 상황을 차분하게 진술하기 시작했지만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 나왔습니다. 박선희가 자신의 아이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훔쳐가는 CCTV 영상을 처음 보았을 때의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할 때는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고 박선희는 더욱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 재판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서윤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아픈 아이의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날들, 한 줄기 희망처럼 여겼던 간호조무사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배신감, 그리고 그로 인해 평생 안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불신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피고인석에 앉은 박선희는 고개를 더욱더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기 전
서윤은 재판장에게 조심스럽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하자 서윤은 피고인석의 박선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선희 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아직도 용서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선희 씨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서윤의 발언에 법정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선희조차 고개를 번쩍 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에게도 어린 자녀들이 있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아이들까지 평생 멍해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그녀의 남은 인생 전부를 앗아가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나와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재판장님께서 부디 한 번 더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윤의 말이 끝나자 박선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늘이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흐느낌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면서도 연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서윤에게 그리고 재판부를 향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가식이 아닌 뼈저린 후회와 진심 어린 참회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심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법정 안의 공기를 조금씩 녹이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증인석에서 내려오는 서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용기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인간애에 그는 진심으로 감복했습니다. 재판 휴정 시간에 민주는 서윤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탄원서에는 박선희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부모가 되어 하늘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정의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며칠 후 마침내 박선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선희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아픈 아기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고 박선희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박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박선희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박선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친정어머니도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박선희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박선희는 흐느끼며 재판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윤과 민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완벽한 용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계절은 뜨거운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첫돌을 맞이했습니다. 서윤과 민주는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하여 하늘이의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돌잡이에서 하늘이는 주저없이 청진기를 집어들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팠던 기억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손에 잡히는 느낌이 좋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윤은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늘이 건강하게 자라서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나 봐. 시어머니의 덕담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의 밝은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돌잔치 내내 하늘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그 웃음소리는 지난 몇 달간 가족들을 짓눌렀던 어두운 그림자를 깨끗이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끔찍했던 사건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도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듯 했습니다. 가끔 서윤은 박선희의 소식을 건너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한동안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익명의 독지가가 마련해준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일부터 시작하며 조금씩 사회로 복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만 예전처럼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그녀의 작은 바람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녀의 아이들 또한 상처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어느덧 사건이 있었던 병원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병원 측은 약속대로 병동 내 CCTV를 대폭 확충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서윤은 가끔 하늘이의 예방접종을 위해 그 병원을 찾을 때면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곤 했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에는 좀 더 여유가 생겼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한결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가을볕이 따사로운 어느 주말 오후 서윤과 민주는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렸고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며 연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서윤은 지난 1년여의 시간들을 조용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찔했던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가슴 아픈 배신과 분노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동시에 강인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의 무게와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민준이 하늘이를 번쩍 안아 올리자 하늘이는 아빠의 볼에 자신의 작은 입술을 가져다 대며 뽀뽀를 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서윤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하늘이가 살아갈 세상은 부디 오늘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사랑과 용기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을 끌어안고 용서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저 멀리 하늘에서는 눈부신 가을 햇살이 부서지며 마치 이들 가족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듯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